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최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에 걸려왔던 대통령실의 전화 02-800-7070의 가입자 명의가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공익신고자와의 인터뷰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 전해드리도록 하고 폭우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졌는데 그 피해 상황부터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늦게 시작된 비는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금세 시야를 가렸고 도로엔 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나무가 넘어졌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비는 더 강해졌습니다. 출근길, 도로 곳곳이 잠겼습니다. 고가도로 아래는 물이 차면서 막혔습니다. 진입했다가 갇힌 자동차는 견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운전자는 출근을 포기했습니다. 빨리 지나가려고 하다가 좀 엔진이 멈춰가지고 돌입이 된 상황이었어요. 파주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 입구입니다. 물빼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물은 벌써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바퀴가 완전히 잠긴 버스는 일단 앞으로 달려야 합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같은 시각 편의점 앞 도로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10분도 안 돼 하천으로 변하고 파도 치듯 물이 넘실댑니다. 달리던 흰 승용차는 물에 잠기고 버스는 뒤로 돌아 나갑니다. 한 두세 대가 움직이지 못하고 침수가 돼서 나중에 물이 빠지고 견인돼서 갔습니다. 제 차선으로 못 가고 다른 차선으로 넘어서 돌아서 갔어요. 잠깐 비가 그친 사이 물이 빠지자 마을 사거리엔 진흙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찼다니까 우리 여기 가봐. 저기 오토바이도 안 보였어. 뒤집어져서. 80 넘는 노인은 집이 잠길까 배수구를 뚫었습니다. 이 운영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휴저들이 조금씩 들어가더라고. 마을에는 물이 들어찼고 길엔 급류가 흐릅니다. 물난리는 결국 수도권에 들이닥쳤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며 수도권 출근길 지하철이 멈췄고 집이 물에 잠겼습니다. 또 삼각 지역에서는 조명을 갈던 50대 노동자가 감전돼 숨졌습니다. 계속해서 임예은 기자입니다. 열리지 않는 개찰구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열차는 움직이지 않고 문 열린 채 서 있습니다. 지금 몸이 안 좋아서 회사 측에서 이제 조퇴를 해라 해서 들어왔는데 전철이 지금 지연이 돼가지고. 오늘 오전 8시쯤 1호선 의정부역에서 연천역으로 가는 열차는 한때 멈추고 지연됐습니다. 짧은 시간 쏟아지는 비를 뚫고 가기엔 위험했습니다. 50여 분 만에야 다시 운행했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막혔습니다. 인천 지역에 오후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인천공항 비행기 착륙이 중단됐습니다. 영종도 일대 조업도 멈췄습니다. 이 비를 뚫고 삼각 지역으로 출근한 노동자는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전 8시 50분쯤 삼각 지역 12번 출구 근처 환기구에서 조명을 갈던 50대 남성이 감전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 남성,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걷어붙인 바지만큼 집에 물이 찼습니다. 겨우 물을 빼낸 집안은 여전히 축축하고 토사와 함께 쓸려온 쓰레기는 널브러져 있습니다. 나는 설마 여기는 안 들어왔겠지. 웬만하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와보니까 여기까지 들어왔더라니까. 밤사이 또 비는 내립니다. 시민들은 내일 아침은 무사하길 바랬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지난주부터 비 피해가 이어진 충청도에는 밤사이 태풍급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강풍에 축사 지붕이 무너지면서 50대 농장주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어두운 하늘은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입니다. 비바람에 나무가 휘어지고 현수막은 찢겨나갈 듯 펄럭입니다. 어젯밤 충남 논산에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용돌이 치듯이 막 비가 막 돌아가지고 거의 밖에 나가서 서 있기도 조금 힘들 정도로. 순간 최대 풍속 시속 21.2m. 태풍과 맞먹는 바람에 곳곳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축사 앞에 있는 이 슬레이트 지붕이 완전히 뜯겨서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강한 바람에 소를 살피러 나왔던 축사 주인은 이 지붕에 맞아 숨졌습니다.
50대 축사 주인은 밤새 쓰러져 있다 오늘 새벽 6시 논문을 보러 나온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얼굴이 바닥 쪽으로 이렇게 쓰러져서 벌써 그 형님이 이렇게 오자마자 만져봤는데 야 차갑다. 아파트 외벽이 뜯겨나갔고 멀쩡한 유리창도 깨졌습니다. 충남에서만 비바람으로 200건이 넘는 소방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젯밤 11시 39분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빗길에 트럭 한 대가 넘어졌습니다. 뒤따르던 트레일러가 들이받아 70대 트럭 기사가 숨졌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쏟아지는 비에 앞이 안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방을 닦아도 흙탕물입니다. 빗물은 순식간에 허리춤까지 찼습니다. 어디 물이 하나 차불어 갖고 어디까지 찼어요? 여기까지 찼어라. 전남에서 침수된 주택만 161곳입니다. 오늘 밤 또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서울에는 딱 출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며 출근길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 와이퍼를 켜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는데 이 소식은 신진 기자입니다. 도로에 나서자마자 길은 꽉 막혔습니다. 시야가 막힌 트럭은 지시등을 켠 채 그대로 멈췄습니다. 흙탕물은 바퀴 위쪽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출근을 해야 합니다. 차량들은 거북이 걸음으로 이동합니다. 비상 깜빡이를 대부분 다 켜놓은 상태로 운전을 했고요. 와이퍼도 제일 빠른 상태로 해놨는데도 앞이 잘 안 보여서. 안 그래도 불쾌지수 높은 여름,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흠뻑 젖은 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내리고 나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바지랑 신발이 다 젖어서. 오전 시간 비가 집중되면서 청계천 물은 금세 불어났습니다. 서울 시내 하천 29곳 모두 한때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오전 9시 무렵 중랑천이 위험 수위를 넘으면서 4시간 동안 인근 지하차도와 동부간선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극심한 교통 혼잡이 계속됐습니다. 오후 들어 비구름이 북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잠시 소강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지성 소나기가 쏟아지고 그치길 반복했습니다. 하교하는 아이들은 갑자기 내리는 비에 소리치고 달렸습니다. 넘어져서 다칠까 봐 아까 선생님이 다 젖었다고 안 그래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천둥 많이 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밤부터 다시 비가 쏟아진다는 소식에 퇴근길은 평소보다 서둘렀습니다. 요새는 국지적으로만 쏟아지잖아. 막 붙는 데만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지. 최대 150mm의 비가 내리는 내일 모레까지 사고 없이 잘 넘겨야 합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의정부에도 오전에 물폭탄이 쏟아지며 도로가 침수되고 상가가 물에 잠겼는데 지금은 상황 어떤지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지금은 물이 좀 빠졌습니까? 네, 지금은 좀 빠졌지만요.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 한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찼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찼다가 지금은 빠진 상가 안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은 없지만 바닥은 이렇게 진흙으로 질척질척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나뭇잎이라든지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곳이 지금은 공실인 상가입니다. 공사를 앞두고 있는 곳이어서요. 앞쪽을 보시면 이런 어떤 플라스틱 구조물로 좀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오후 3시에 와봤을 때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게가 꽤 나가기는 하지만요. 속이 비어 있어서 물이 찼을 때 어디론가 떠내려갔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라진 구조물을 인근 작업자들이 찾아서 지금은 갖다 둔 겁니다. 네, 그 앞 도로도 다 잠겼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골목에서요. 한 10발자국 정도만 앞으로 나가면요. 대로변입니다. 여기가 지금 녹양역 앞에 있는 6차선 도로입니다. 한창 출근 시간이던 오늘 아침 7시에서 한 9시 사이까지만 해도 이 도로도 온통 물바다였습니다. 자동차 바퀴 높이까지도 온통 다 잠길 정도였는데 아마 지금 화면으로 사진 한 장 나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트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바로 저 시민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나갔는데 갑자기 그냥 물이 그냥 많이 밀려와가지고 딱 내리니까 물이 허리까지 차더라고요. 예견된 죄가 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가 상습 심수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진 보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올라와 있는데 상습 침수 구역이면 밤사이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주민들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 2020년에도요, 4년 전에도 이곳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 뒤에 있는 저 역 안쪽까지 다 물이 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이 비가 새벽 사이에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현재 인천 일부 지역과 김포에는 호우경보가, 또 이곳 경기 북부와 강원에는 호우주의보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모레인 19일까지 수도권에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비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동네만 덮치는 송곳 폭우가 이어지며 한반도가 한쪽은 폭우, 한쪽은 폭염으로 두 동강 났고 번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또 내일도 이런 날씨가 계속될지 황예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한반도 위로 이렇게 물길이 열렸습니다.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가 자리 잡으면서 그 사이로 수증기가 쫙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동서로 긴 허리띠처럼 폭이 좁은 정체전선이 만들어져 특정 지역에 쏟아졌습니다. 보시면 보라색이 50mm 넘게 비가 오는 곳인데 양주와 연천, 동두천에 시간당 50mm가 내렸고 파주와 의정부엔 시간당 100mm 넘게 왔습니다. 이런 물길 주변엔 낙뢰와 돌풍이 불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어젯밤 대전에서 내리친 번개의 모습인데요. 지금처럼 위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아래쪽으로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있어 서로 섞일 때 얼음 알갱이와 더운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제주는 이렇게 맑았습니다. 일부 지역은 35도를 넘게 기록하며 폭염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광주와 전북, 전남 일부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부는 폭우, 남부는 폭염인 이유는요. 비구름띠를 형성한 아래쪽으로 뜨겁고 습한 고기압권이 있는데 여기에 남부지방이 쏙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오후엔 비구름띠가 위쪽으로 올라가며 비가 잠시 주춤했는데요. 하지만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엔 다시 위쪽의 찬 공기가 비구름띠를 눌러내 또다시 중부지방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0에서 60mm, 많은 곳에는 70mm까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에도 대체로 밤에서 오전 사이에 집중적으로 비가 온다고 내다봤는데요. 낮에는 난류로 인해 덥고 습한 하층 기류가 막혀 있다가 밤엔 온도가 내려가면서 내륙으로 들어와 비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를 대통령실이나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검찰 안에선 이미 특정 시설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의 보도 보시고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최근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과 만났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환 조사 외에 방문 조사나 제3의 장소 조사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대면 조사 형식을 취하면서 소환과 방문 조사의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 출입 통제가 가능해 보안과 경호에 유리한 특정 시설들이 검찰 안에서 이미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김 여사의 출석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명품백 제출과 관련해 현재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소통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실로부터 명품백 실물을 받아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일정과 방식을 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동시에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당초에는 공개 소환할 거다. 그러니까 검찰청사로 불러서 조사를 할 거다. 이런 관측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월에 명품백 의혹에 대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고요.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네, 이렇게 엄정이나 원칙, 예외나 성역도 없다고 강조한 게 모두 8번이나 됩니다. 네. 실제로 한 검찰 관계자는 JTBC에 비공개 소환을 하면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소환에 무게가 실렸던 겁니다. 네, 그런데 제3의 장소라는 건 이 비공개 방식으로 조사한다는 말이 될 텐데 이건 당초 방침에서 후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처벌 조항도 없기 때문에 각하될 사건이다. 그래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검찰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여사가 검찰에 스스로 나오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는 이상 강제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 여사 측도 서면 조사로 끝내면 여론의 비판이 더 커진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 여사가 검찰에 오는 소환과 검사가 가는 방문의 중간인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비공개 방식이 된다면 앞서 보신 이 검찰 관계자 말처럼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 검찰총장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이 일정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네. 이 총장은 어제 수사팀이 원칙대로 처리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정을 결정해 따로 보고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장이 소환이 아닌 방식을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후폭풍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틀 연속 공화당 전당대회에 등장하며 대세론을 굳히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였던 경쟁자들까지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열린 밀워키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필규 특파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그러니까 트럼프와는 앙숙 관계인데 지지 연설에 나섰다고요? 예, 올 초 공화 당내 경선에서 트럼프에 맞섰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그리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연달아 제 뒤로 보이는 이 전당대회 연단에 올랐습니다. 둘 모두 이제 대세가 돼버린 트럼프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지지를 표현하며 연설을 시작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I'll start by making one thing perfectly clear. Donald Trump has my strong endorsement, period. Let's send Joe Biden back to his basement and let's send Donald Trump back to the White House. 네, 경선 때는 날선 말들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완전 다른 모습이 됐네요. 예, 특히 트럼프로부터 세대가리라는 막말까지 들었던 헤일리는 중도 하차를 한 뒤에도 곧장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아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당초 전당대회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던 지난 주말 이후 연설을 제안받았고 또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식 통합 행보의 일환인 셈인데요. 그래도 아직 앙금은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청중석에서는 일부 야유도 나왔고요. 또 트럼프의 표정도 좀처럼 펴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헤일리의 변심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한 뉴스 채널의 패널은 이런 게 정치 아니겠느냐 이렇게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당내 다른 목소리가 모두 평정된 공화당이 완전한 트럼프당으로 변신을 마친 순간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당대회장 근처에서는 시민이 경찰총에 맞아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죠? 예, 행사장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한 노숙자가 시비 끝에 칼을 꺼내들자 이를 본 경찰이 즉시 방아쇠를 당겼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과잉 대응 논란이 일었는데 마침 이날에 이란이 트럼프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4년 전 트럼프 집권 시절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것에 대한 보복입니다. 비밀 경호국과 경찰이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지난주 유세중 총격 사건에 대한 후유증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밀워키 현장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현지에선 트럼프 대세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치러봐야 알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역시 미리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특히 주한미군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이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No. And we haven't been asked to.
주한미군 철수카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걸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썼습니다. Subsidizing their welfare states with your money. 한국이 무임승차한다는 인식은 최근 인터뷰에서도 여전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있는 미군 숫자는 헷갈리면서도 방위비를 증액할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외교 안보판을 짰던 트럼프의 사람들도 비슷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The American taxpayer can't deter China alone. We need help from our allies. And President Trump, made sure that the South Koreans and the Japanese and our European allies paid their fair share and helped burden share with us. 다만 중국을 견제하려면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이 꼭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캠프 험프리스를 보고 중국의 비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기지인데 이 기지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다만 주한미군의 기존의 그 역량, 역할, 기능을 바꿀 가능성은 크다. 북한 위협에 대한 방위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책임을 지고 결국 방위비로 얼마를 청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현재 한미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 중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도 화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패러디한 게시물들이 쏟아지고 트럼프의 얼굴과 사진이 담긴 상품들도 등장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날아오는 총알을 멈춰 세우더니 후두둑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을 패러디해 만든 매트럼프 영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피격 사건 이후 온라인에선 일명 트럼프 굿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고개를 돌려 가까스로 총탄을 피하며 오른쪽 귀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를 두고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최고 경영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미국 정치계의 반고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후 트럼프와 반고흐를 합성한 사진,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AP통신 기자가 피격 직후 찍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들어 올리는 사진은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과 합성됐습니다. 미국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배지, 머그잔, 열쇠고리 같은 상품이 쏟아집니다. 티셔츠엔 이 나라를 위해 총을 맞겠다, 놓쳐서 약오르지, 전설은 죽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적혔습니다. 미국 아마존 의류 부문에서도 트럼프의 사진이 인쇄된 티셔츠가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화제성이 여론조사 지지율에 아직은 크게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현지 시간 16일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3% 지지를 얻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2%포인트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빙이었던 이달 초 조사보다 격차가 벌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오차 범위 이내 접전 양상입니다. 로이터는 아직은 유권자 표심의 큰 변동에 불이 붙진 않은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 수리 테미리 연구원이 국가정보원 요원들로부터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으면서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해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검찰은 증거 사진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 국정원의 허술한 정보 활동 탓에 또 하나의 코리안 게이트가 불거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루비이통 매장에서 고가의 가방을 선물 받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여성. 미국 중앙정보국 분석관 출신으로 대북 전문가인 수미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입니다. And I've spent 25 years following North Korean issues and focused on North Korea policy and North Korean threat. 뉴욕 맨하튼 연방검찰이 테리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금품을 받고 비공개 국가정보를 넘기는가 하면 언론 기고나 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는 겁니다. 31쪽에 이르는 공소장엔 테리가 지난 10년 동안 국정원 요원들과 접촉한 시간과 장소, 날짜 등이 세세하게 담겼습니다. 테리 측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수년간 헌신해온 학자이자 분석가의 업적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금품을 준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은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히 소통 중에 있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혔습니다. 외교가에선 이번 기소가 명백한 국정원의 실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계 미국인을 만나고 특히 수미테리는 CIA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미국 정보당국이 그 사람을 감시 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처지인데 우리나라의 대미 정보 접근 방식이 28년 전 로버트 김 간첩 사건 때와 비교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무원의 교환 근무, 미의회 정기 방문 등 합법적인 공식 교류를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대미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최상병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최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에 받았던 대통령실의 전화 02-800-7070의 가입자 명의가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특히 이 번호는 가입을 해지했다가 재개통한 걸로도 확인되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저희 JTBC가 이종섭 당시 장관이 대통령실과 168초 동안 통화했다고 보도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02-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직후엔 보좌관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선 이 번호를 두고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02-800-7070은 기밀 사항입니까? 기밀 사항이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 보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회의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이 끝내 공개하지 않았던 이 번호의 가입자 명의가 대통령 경호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 측은 02-800-7070 가입 정보를 묻는 국회 질의에 2022년 5월 대통령실 명의로 가입됐고 지난해에는 명의를 대통령 경호처로 바꿨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는 가입을 해지했다가 당일 재개통했다고도 밝혔습니다. JTBC는 지난 5월 28일 이 전 장관의 통신 기록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쓰는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168초 동안 통화가 이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JTBC가 이 전 장관과 해당 번호의 통화 기록을 보도한 다음 날 해지와 재개통을 했던 겁니다. 국회는 02-800-7070 발신 기록도 요구했지만 KT 측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받은 기록은 있는데 발신 기록은 없다는 겁니다. 군사법원도 해당 번호 통신 기록을 제출받기로 했지만 텅 빈 자료만 받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전화번호는 보안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왜 쓰던 전화를 해지하고 재개통했는지 오는 19일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 등을 통해 따져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고드린 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공익신고자와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JTBC의 첫 보도 이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건데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해병대 골프방 단카방에 있는 이 멤버들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예, 작년 3월이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변호사로 개업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제가 평소에부터 알고 지내던 해병대 선배가 이제 너도 변호사 개업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알고 지내야지 내가 소개시켜줄게 이리 와라 해서 그래서 포항에서 열린 해병대 상륙작전 참관 행사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갔더니 그때 이제 이종호 전 대표하고 이제 다른 이제 해병대 출신 사업가 분들이 계셨고 그때 그분들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종호 씨와의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씨는 이제 노측소 VIP는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게 맞지만 구병 로비 자체는 사실이 아니고 자신의 과장이었다, 허세였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일반적인 그런 허세였다고 한다면 뭐 그걸로 그냥 이제 끝나거나 했을 수 있겠죠. 근데 당시 이제 통화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뭐 그 내용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어떤 구체 표현이라든가 하는 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게 저에게는 다가왔고 그래서 저로서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허세면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데 몇 달이 지나서 그 다음 해 저한테 그분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 또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전 묻지도 않았는데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얘기를 하시고 본인이 자기가 괜히 거기에 개입이 돼가지고 하면서 약간 후회 섞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죠? 예. 근데 보통 허세였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후회되는 말씀을 그때 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사실로 믿었던 것이고
관계자나 뭐 이종호 선배나 이런 분들이 좀 사실을 다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저희가 보도한 그 녹취 말고도 뭐 구명로비의 정황이 담긴,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들이 또 있었습니까? 예, 뭐 사실 이제 그분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이제 구속됐다 유죄 판결까지 받으셨었고, 그래서 사실 그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분들과의 친분이 있다는 거는 의심이 없었어요. 그분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사실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그분이 뭐 도이치 관련자라는 걸 몰랐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그분이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검사 그만둔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인데 너 누구 밑에 있었냐 하면서 제가 근무했던 근무지 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도이치 사건의 공범이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를 소개해줬던 그 송 선배님한테 선배님 이런 게 있는데 아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시더라고요. 오, 알고 있어 하면서. 그런데 그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주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셨던 게 언제세요? 그 처음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예, 지난해 최상병 순직 사건이 있기 전 훨씬 이야기. 전이죠. 예. 예. 그럼 그때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도 뭐 VIP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 뒤에 이제 저희가 몇 번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뭐 김건희 여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줬다, 중매를 해줬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아, 중매를 시켜줬다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 결혼을 우리가 시켜준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뭐 활동 상황이라든가 그 수행하는 사람의 뭐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1년 전에 술 먹다 한 얘기라 제가 그 실명을 누군지 기억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수행원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그 친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거죠. 네, 이종호 씨는 뭐 최근 10년 동안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저희에게는 주장을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쪽과의 친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저희는 당연히 그쪽이랑 연락이 된다고 그렇게 인식을 했었고 10년이나 뭐 연락을 하지 않았다. 도저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게 공익 신고가 아니라 사전 공작이다, 그러니까 기획된 사전 공작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익 신고와 관련해서 뭐 단톡방에 있는 또 다른 멤버, 뭐 송모 씨랄지 아니면 민주당이랄지 사전에 교감을 나누시거나 상의하신 게 있으십니까? 사실 이게 보도되고 나서 이제 이종호 전 대표나 뭐 송모 선배 이분들하고 저의 관계는 뭐 사실상 이제 파탄이 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제가 이런 걸 그분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했겠습니까? 그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저는 뭐 민주당 관계자건 누구건 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교감을 한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VIP 구명로비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왜 바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친분 때문이죠. 사실 이종호 씨와의 친분. 이종호 전 대표하고 이제 그 선배들하고는 사실 저하고 굉장히 이제 친분이 있는 관계였고 저도 그분들하고의 의리나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의리를 지켜야 하는 부분, 그리고 동시에 이제 박정훈 대령이나 이제 최혜병 사건의 진실 사이에서 솔직히 저도 1년간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거를 그 사리에서 저는 박 대령한테도 이걸 계속 숨기고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서 저도 스스로 좀 굉장히 괴로움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특검이 빨리 되고 수사가 진척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게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가 제대로 되지를 않고 또 특검도 계속 무산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저는 괴로웠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최혜병 유가족분들과 박정훈 대령을 외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제서 와서야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너무 이렇게 늦게 밝히게 된 거에 대해서 최혜병과 유가족분들과 박정훈 대령께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저희
보도도 많이 해드렸지만 이 녹취 관련해서 또 공수처에 전부 또 제출을 하셨죠? 예, 다 제출했습니다. 조사는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제출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출석을 해서 제가 한 10시간 정도 조사를 다 받고 자료도 원본을 다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은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좀 공수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출을 한 건데 사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었죠. 네, 공수처에서 뭐 제가 조사받은 방에 있던 검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과거에 이정우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거나 그걸 저 뒤늦게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조사를 받으면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휴식을 취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공수처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도 이제 들리는 말로는 이제 우리들은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다 아시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뭐 우리 지금 외압 받고 있다 수사 방해가 있다. 수사관들이 수사 외압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누구라고 제가 지금 그분을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 관계자분들이랑 있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우리 외압 받았지 않냐 외압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부터의 외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내부로부터인 것으로 저는 추측을 내부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누구누구를 말하는 거냐, 내부 인물을 말하면서 그 사람들 말하는 거니까 이름을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 때문에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까지 하려고 생각했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공수처 수사관들이 공수처 내부로부터의 압박에 있어서 이걸 항의하기 위해 국회 1인 시위까지 마음을 먹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말씀을 휴식 시간에 하셨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셨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분들이 더 이상 얘기하면 좀 특정이 되기 때문에 뭐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저도 공수처 수사도 이게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박정훈 대령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로 활동하는 게 이해 충돌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제가 제보자이면서 혹시 이걸 제가 동시에 수사를 하는 위치에 있다면 검사나 수사관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사실 제가 이 사건은 최혜병 순직 사건 일어나기도 전부터 알았던 사람들과의 일이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어떤 친분이 있는 기자나 뭐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도 지난 겨울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 제가 변호인이 아닌 때 제가 있었던 일들이고 그리고 제가 경험한 사실을 제보하는 거 하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그런 변호 활동하고는 이것이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같은 방향성을 가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더 공감해서 그분을 더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 활동을 시작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형태로건 박정훈 대령을 끝까지 도와드리겠다는 그 마음은 지금 변치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긴급 구제해달라고 시민단체가 요청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기각해 논란이 됐었죠. 당시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김용원 소위원장이 사건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날치기 기각했다는 비판이 나왔었는데 김 의원이 이 사건 진행을 막기 위해 무단 조퇴와 병가까지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의 반박까지 최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침해 긴급구제와 진정 신청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상임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용원 의원은 병가를 냈고 위원 4명 중 2명이 불참해 회의는 무산됐습니다. 일부러 회의에 불참해 사건 진행을 더디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용원 의원이 17일 오후 5시에 갑자기 조퇴하고 다음 날 병가를 쓰겠다고 통보합니다. 이종석 장관처럼 02-800번으로 시작하는 혹시 전화를 받으셨나요? 현재 받으셨어요? 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좌파들의 아니요만 하시라고요. 해방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 의원은 상임위 회의 전날 조퇴 신청을 하지 않았고 오후 5시쯤 퇴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음 날엔 상임위 회의가 시작되기 9분 전인 오전 8시 51분에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8월과 올 1월 군 인권 소위로 박 전 단장 사건이 상정되자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사건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누가 봐도 정권 차원에서 박정훈 수사단장 죽이기를 벌였다.
수사의 외압을 가한 것이 주로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또 거기에 동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나온 것이죠. 김 의원은 JTBC의 출퇴근 규정은 정무직 공무원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급성 장염으로 체중이 4kg이나 빠졌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다면서 조퇴와 병가 처리는 행정비서의 업무이며 사용 여부를 미리 알렸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인권단체 인사들을 향해 인권 장사치들이란 막말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최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데 장병들이 대민 지원에 과도하게 동원되는 걸 막기 위해 군이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군 장병 부모들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내리면서 대민 지원을 나가는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으로 장병들을 위험한 현장에 무리하게 투입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방부는 지난해 말 대민 지원 안전 매뉴얼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장비를 갖추어 대민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대민 지원이 부대와 장병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면 상급 부대에 건의하고 지원이 불가한 사유를 요청한 지자체에 설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리한 지원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겁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오늘 긴급 지휘관 회의를 주관하며 장병 안전이 100% 확보된 가운데 대민 지원을 실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재난, 재해, 긴급한 상황이 아닌 대민 지원은 국방부 재난관리훈령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축제나 행사에도 인근 지역 군장병들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훈련 개정이 군 장병이 일반적인 대민 지원에까지 과도하게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후보들 간 비방전,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에 이어서 이번엔 폭로전까지 불거졌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건데 야당에선 그럼 수사 대상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등 파장이 큽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2019년 4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오늘 토론회에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나 후보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후보가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대해 공세를 펴자 폭로로 맞받은 겁니다.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나 후보는 한 후보가 자신의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달라는 말씀이었다는 말씀이고요. 기본적 이해가 있다면 저는 공소 취소는 당연히 10번도 더 했어야 되는 일이다. 책임 의식이나 연대 의식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전혀 없다. 원희룡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동지든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모두를 자기가 옳다라는 거기에 하나의 인용 대상, 공격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 폭로를 비롯해 최근 여권을 뒤흔든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과 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 등은 모두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거진 것들입니다. 당내에선 전당대회 이후 사법 리스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 좀 선을 넘는 발언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중자애하자. 까딱 잘못하다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청탁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후보들이 선거를 치를 게 아니라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대통령실 소속 선임 행정관이 만취해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체리 따봉 문자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7일 밤 10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국정기획비서관실 강모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인근 병원에서 체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겁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강 행정관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강 행정관은 지난 2022년 이른바 체리따봉 텔레그램 창에 등장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체리따봉에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름을 쓰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지난 11일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거의 뭐 자식처럼 신뢰하는 분이라고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강 행정관은 JTBC에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겠다며 대통령실에도 곧바로 알려 감찰 조사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행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음주 의심 사고 뒤 일단 도망부터 가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호중 학습 효과란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에서 사고 뒤 도주한 이를 잡고 보니 면허를 딸 수 없는 10대에 술까지 마신 상태였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아침 시간 도로 위를 흰색 SUV가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입니다. 행인이 고개 숙인 채 인도를 걸어가고 찰나 차이로 이 SUV가 들이닥칩니다. 상가와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파편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행인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차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람도 상당히 제자리가 가오니까 많이 좀 다니는데 뭐 시간대가 뭐 조금 이제 새벽 시간이 돼가지고. 잠시 뒤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내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피고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틈에 일어나 자리를 뜹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태연하게 걸어서 도주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뒤를 한번 돌아보기도 합니다. 버리고 간 차 뒷좌석엔 크게 다친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망간 남성, 3시간쯤 뒤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직 10대였습니다. 면허 딸 수 없는 나이였고 술도 마셨습니다. 뒷자리에 남은 20대도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 차량 주인이었는데 역시 면허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운전은 안 됐다라는 그 상반된 그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에는 이제 음주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신 장소 등 차량 동선을 따라가며 누가 운전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공사 현장에서 철근 더미가 쏟아져 내리면서 길을 걷던 시민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갑자기 바로 앞에 무언가 와르르 쏟아집니다. 겨우 피했지만 다리를 만집니다. 지난 12일 오전 9시 25분쯤 서울 강남역 인근 5층짜리 건물 공사장에서 철근 40여 개가 한꺼번에 떨어져 내린 겁니다. 정강이와 허벅지에 파편이 튀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떨어졌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냥 우르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거기 만약 후배가 저를 뒤로 당기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그 철근 더미 정중앙에 있었던 위치더라고요. 철근 더미는 이 도로 옆 공사 현장 30여 미터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사고 이후에야 시공사 측은 추락 방지 그물망을 다시 펼쳤습니다. 시공사 측은 공사 자재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전망을 접어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인들 바로 옆에 떨어지던데? 신호수가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지만 피해자들은 당시 골목에서 신호수를 못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고 난 당시에는 전혀 아무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강남구청과 경찰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경남 밀양의 한 아파트에서 LPG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폭발은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컸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부서진 유리창과 창틀이 떨어집니다. 일부는 담을 넘어 날아갑니다. 주민들이 몰려나와 일제히 위를 올려다봅니다. 땅이 뭐 꺼지는 소리 정도 집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잠시 뒤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우리 집이 찌그러지는 소리처럼 쾅 그래 막 그래 놀래가 밖에 나왔습니다. 그래 밖에 나와보면 연기가 막 어머니 올라대고. 오늘 오전 9시쯤 경남 밀양시 하나읍의 한 아파트 6층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아파트 뒷면입니다. 바닥에는 유리 파편과 콘크리트 등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아파트 벽면이 심하게 파손돼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바로 옆집도 불에 타고 이웃 여러 세대의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사고가 난 집에선 주인인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게 폭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현관문이 밖으로 떨어지나가고 거기서 현관문 쪽에서 바깥으로 사람이 이렇게 엎드린 채로 현재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LPG 폭발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발 충격이 컸던 만큼 밀양시는 아파트 안전진단이 끝날 때까지 5세대 입주민 10명을 임시 대피소에 머물도록 할 계획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러다 포수가 손가락으로 보내는 사인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계 버튼을 눌러서 신호를 보내는 피치컴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선수들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정수아 기자입니다. KT 포수 장성우가 무릎 위를 만지작됩니다. 리모컨 같은 송신기의 버튼을 눌러 구종과 방향을 투수에게 알리는 겁니다. 몸쪽 직구로 던지고 싶다면 직구 눌리고 이제 몸쪽 높은 볼이든지 낮은 볼이든지 가운데 이걸 한 번 더 눌러야 되고. 손짓으로 보내는 수신호를 기계가 대신하는 피치컴입니다. 투수는 모자 속에 붙인 수신기를 통해 사인을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사인 훔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도입된 피치컴을 우리 프로야구 무대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도입하자마자 바로 쓰기 시작한 KT 벤자민은 포수와 사인을 주고받는 시간이 줄어 타자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I'm able to walk around the mound and get the pitch from the catcher without even setting up and looking at home plate. So I think being able to do that and will definitely save time. 경기 내내 지체 없이 공을 던진 벤자민은 7회 원아웃까지 하나의 실점만 허용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2시간 54분 만에 빨리 끝났습니다. Seventh inning, I started to need a little bit more volume, so I adjusted it. As the crowd gets louder, you have to kind of adjust. 그래도 피치컴은 아직은 낯설게 다가옵니다. 기계 미숙으로 자칫 실수가 나올까 봐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KT에 이어 오늘은 하나도 이 피치컴을 쓰기로 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대표팀의 새로운 사령탑이 된 홍명보 감독이 만납니다. 이번 주말 홈 경기 전에 만날 예정이라고 축구협회가 밝혔는데요. 홍 감독은 이틀 전 외국인 코치 선임을 위해 유럽으로 출국하면서 되도록 선수들도 보고 왔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는데 만남이 빠르게 성사됐습니다. 홍 감독과 손흥민은 사실 초면은 아니죠. 10년 전 홍 감독이 이끌었던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손흥민은 22, 팀에서 막내였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대표팀 감독 선임 탓에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더 쏠리는데요. 홍 감독은 다른 해외파 선수들도 만나본 뒤 다음 주 중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황희찬을 무시해 자신이 제키 찬인 줄 알아. 황희찬 선수가 발끈한 발언입니다. 울버햄프턴에 이탈리아의 코모 1907이라는 팀과 프리시즌 경기를 치를 때 상대 선수가 황희찬을 이렇게 조롱했죠. 여기서 제키 찬은 홍콩 영화 배우 성룡의 영어 이름이자 해외에서 동양인을 비하하는 단어로 종종 쓰이고 있습니다. 동료 포덴세가 분노에 주먹을 날려서 퇴장당할 정도였는데 정작 코모 1907은 울버햄프턴이 과장에 실망스럽다는 어이없는 변명을 내놨습니다. 적반하장 태도의 황희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인종차별이 설 자리는 없다며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이번엔 수도권을 강타했습니다. 서울 청계천에도 물이 산책로까지 불어나면서 출입이 통제됐고요. 경기 북부에는 수도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많은 양이 내린 지역에 또다시 강한 비가 집중된다는 건데요. 수도권과 강원은 내일 오전까지, 충청권은 오후까지 시간당 30에서 70mm의 폭포비가 쏟아지겠고요. 수도권은 늦은 오후가 되면 다시 빗줄기가 거세지겠습니다. 밤 시간대에는 꼭 안전한 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충청에는 2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 강원과 경북 북부, 전북에도 150mm의 폭우가, 그 밖에 남부지방에 100mm의 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남해안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전남과 제주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에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자주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